(10년을) 경영하여 초가 3간 지어내니 나 한 칸 달 한 칸에 청풍 한 칸 맡겨두고 강산은 드릴 데 없으니 둘러두고 보리라. 신선도 부러워할 만한 집을 짓고 그 속에서 삶의 여유를 만끽하고 싶은 바람, 그것은 비단 현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닐 것이다. 지부집주. 일찍이 집을 우주라 여겼던 옛사람들은 결코 사치스럽지 않으면서도 궁색하지 않은 집을 짓고 자연과 조화로이 살고자 했다. 옛사람들에게 집은 삶이자 문화였고 자연이자 우주였다. 그들이 살았던 집은 과연 어떤 공간이었을까? 훌륭한 터를 찾아 집을 짓고 마당을 가꾸며 누구보다도 운치 있게 살고자 했던 조선시대 선인들의 꿈. 그 오랜 이상과 지혜가 200년 전의 고서 임원경제지에 담겨 있다. 서울 인사동 도심에 자리 잡은 작은 한옥. 외관은 물론 마당에서 실내까지 전통 인테리어 방식 그대로 꾸며져 있다. 얼핏 관광명소 같지만 이곳은 빌딩을 설계하는 건축 사무실. 고전적인 공간에서 첨단 업무가 이루어지는 모습이 아이러니한데 직원들은 이러한 환경에 익숙한 모양이다. 일단 답답하지가 않잖아요. 사방이 그러니까 벽으로 둘러싸인 게 아니고 창문 열면 바깥이 정원이니까 눈 환기시키는 것도 좋고 하루 종일 컴퓨터에 앉아 있는데 일반 사무실 같은 경우는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여기 문만 열면 되니까. 전통차. 집은 살아봐야 아는 법이다. 사람을 능률적으로 만드는 것은 시설이 아닌 여유라고 말하는 사람들. 앞으로도 한옥이 아닌 다른 건물로 옮길 생각은 없다고 하는데 딱딱한 빌딩 숲 한가운데 우리의 눈을 쉬게 하는 또 다른 풍경이 있다. 외국인 전용 숙박시설인 게스트하우스. 낯선 숙박지에선 방문을 꼭꼭 걸어 잠그던 이들이 이곳에 온 뒤로 마루에서 이야기꽃을 피우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이곳을 떠나고서도 그 여흥을 잊지 못하고 있다는 방문객들의 편지가 매일같이 날아드는 곳. 한옥은 그런 곳이다. 이 집을 30년간 운영해온 주인에게도 한옥은 각별한 의미를 가진다. 특별한 일상은 아니지만 집에서 자연을 배워가고 사람을 알아가는 그녀. 그녀에게 집은 사람과 자연을 한데로 어우르는 터전이다. 자연 속에서 같이 호흡하면서 이렇게 생활하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행복한 삶이죠.
그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었던 여유. 집이라는 공간을 통해 행복의 의미를 깨닫는다.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 한 권의 책이 제시했던 그 방식 그대로의 삶을. (200년) 전에 쓰여진 그 책이 세상에 빛을 보게 된 것은 바로 이 사람 안대희 교수에 의해서였다. 내용과 분량이 방대해 학계에선 난공불락으로 통했던 이 책을 안대희 교수는 15년이라는 시간 끝에 번역해냈다. 19세기 실학자 서예구가 집필한 임원경제지다. 아주 구체적인 부분에까지 서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주 다양하고 폭넓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간이 옷 입고, 그 다음에 먹는 음식, 그 다음에 그 생산, 농업, 광업, 어업, 뭐 온갖 분야의 그런 그 다양한 인간 삶이 그 안에 녹아 있다고 볼 수 있죠. 총 114권 52책. 조선 순조 때의 실학서 임원경제지는 인간의 의식주를 다룬 일종의 생활 백과사전으로 단일 서목으론 조선조 최대의 저술서다. 그 중에서도 이운지, 상택지, 서명지는 건축과 조경 분야를 다룬 실학서. 당시 주거 환경은 물론 집을 짓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서술돼 있다. 임원경제지에 묘사된 옛사람들의 집과 생활상은 과연 어떠했을까? 풍수지리 연구소 답사팀이 외암리 민속마을을 찾았다. 외암리는 조선시대 풍수 이론의 모범 사례로 꼽히는 마을. 이들은 풍수가 빼어난 곳을 찾아 매주 답사를 다니고 있다. 외암리는 400년 전에 형성된 마을이다. 계곡에서 흘러내려온 물이 마을 앞을 휘돌고 뒤쪽으론 설화산 봉우리가 병풍처럼 둘러쳐 있어 전형적인 배산임수 지세로 불리는 곳이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마을 앞쪽이 삥 둘러서 마치 삼태기처럼 막혀져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농토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마을이 풍요롭고 바람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지형이다. 그래서 전통적인 가옥일 때, 전통적인 양기 풍수에서는 바람이 들어오지 않는 곳, 바람을 막을 수 있는 곳, 이런 것을 흔히 교세다, 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루어진 것을 좋게 봅니다. 옛날 풍수가들은 산천의 지리와 정기를 그림으로 묘사해 명당을 찾곤 했다. 이 같은 풍수 이론에 입각해 한양 전도가 이루어졌을 만큼 조선시대는 풍수가 중요한 사상으로 자리 잡았던 시대다. 그 중에서도 외암리는 풍수지리상에 결함을 보완하는 대응책까지 구비돼 있어 풍수 전문가들로부터 적지 않은 주목을 받아온 것이다. 그 한 사례가 물길을 인위적으로 터서 마을을 통과하도록 만든 것이다. 물의 기운을 빌려 화기를 억누르기 위한 일종의 보완책인 셈이다. 물을 끌어들여서 물의 기운으로 화기를 억누르고 아울러 정말로 불이 났을 때 퍼서 불을 끌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활용하기 위한 우리나라 특유의 전형적인 비보 풍수죠. 옛사람들은 대행책으로 끌어들인 이 물줄기를 이용해 연못을 만들거나 마당을 아름답게 꾸미기도 했다. 자연에 순응하면서도 그 자연을 활용해 화를 피하려 했던 선조들의 지혜가 돋보인다. 임원경제지 역시 주변의 형세를 살펴야 한다거나 산을 등지고 호수를 내려다보는 배산임수 지형을 가장 빼어난 집터라 소개하는 등 당시의 풍수 이론을 인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풍수에 대한 서예구 그 자신의 견해는 사뭇 달랐다는 점에
주목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내용인즉 춥고 따뜻한 방향을 따져보고 물을 마시기가 편안한지를 살펴보라. 실제 그렇게만 하면 부족할 것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말하겠다. 그런 술수를 군자는 취하지 않는다. 풍수를 중시했던 당시의 세태와는 달리 서유구는 물과 토지를 살피는 일이야말로 집터를 잡는 최선의 방안이라 여겼다. 그 일환으로 토질과 수질을 검사하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열거를 했으니 사람의 주거는 흰 모래 땅이 적합하며 그 중에서도 밝고 정결한 흙이 물도 잘 빠진다. 그에 반해 검은 흙을 가진 땅은 초목을 심는 땅으로는 적합하지만 집을 짓고 거처를 하기에는 부적합한 땅이다. 서유구의 방법에 따르면 주거지로는 밝은 모래 땅이 적합하되 검은 빛깔의 땅은 초목을 심는 땅이니 되도록 피해야 한다는 것. 그 이론이 얼마나 일리가 있는 것일까? 풍수 전문가에게 두 부류의 흙을 감별시켜 보았다. 풍수 전문가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 의견을 내놓았다. 서유구가 제시한 이론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게 전형적인 비석비터입니다. 이게 묘에서도 이런 흙이 나왔을 때를 가장 좋은 혈토라고 합니다. 가장 피해야 될 땅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물기가 많아서 질척질척한 흙 또는 부엽토로 이루어져 검은 색깔이 나면서 그 낙엽이 썩은 듯한 그런 흙, 냄새가 나는 흙 또는 성토해가지고 오염된 흙, 이런 흙은 음택뿐만이 아니라 집을 짓는 양택토로도 부적합한 것이죠. 이와 더불어 서유구는 물에도 각각의 품질이 있으며 반드시 그 좋고 나쁨을 시험한 뒤에 집터를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선 모두 6가지 방법을 써서 수질을 감별해야 한다고 서술했다. 그 대표적인 하나가 물을 끓여서 시험하는 방법. 좋은 물은 끓이고 난 뒤에도 찌꺼기가 가라앉는 일이 없다고 했다. 두 번째는 물을 떠서 햇빛에 비추어 보는 것인데 바닥까지 영롱하게 빛나야 좋은 물이라 했으며 마지막으론 무게가 가벼울수록 불순물이 적고 품질도 좋은 물이라 서술했다. 이 중에서 육안으로도 쉽게 식별이 가능한 방법은 물을 떠서 햇빛에 비추어 보는 방법이다. 햇빛에 대고 비춰보면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주 맑은 물처럼 보였지만은 미세한 가루들이 떠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음용수로서 부적절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게를 재어 수질을 식별하는 방법은 얼마나 일리가 있는 것일까? 수질이 좋은 물과 그렇지 않은 물을 똑같은 양의 비커에 담은 뒤 각각의 중량을 측정해 보았다. 실험 결과 수질이 좋은 물의 중량은 대략 149g으로 그렇지 않은 물에 비해 3g가량 가벼운 것으로 분석됐다. 더욱 놀라운 점은 서유구가 제시한 대부분의 방법이 현대식 수질 측정 방법들과도 일치한다는 점이다. 상당히 일리 있는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먹는 물 수질 기준에 보면은 이제 그와 관련해서 증발 잔류물이라는 게 있어요. 물을 끓였을 때 그 물이 다 증발하고 나서 그릇에 남는 이제 증발 잔류물이 500mg/L 이상 되면 우리가 음용수로서 식수로서 쓸 수가 없거든요. 또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그 탁도 기준이 있는데 탁도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물을 햇빛에 비쳤을 때 탁한 기운이 나면은 그 이제 탁도가 높은 거죠. 물 속에 이제 부유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19세기를 대표하는 실학자답게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개념을 중시했던 서유구. 그는 물과 토지를 살피는 데 있어 재물을 모으기 필요한 장소가 거주지의 좋은 조건이라고 역설했다. 농업을 으뜸으로 쳤던 조선의 학자들과는 달리 생업의 이치를 강조한 것이다. 배와 수레로 무역을 하고 물자를 운송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것, 즉 백길이 멀지 않은 곳에 집을 지어야 생계를 꾸리는 데 부족함이 없다고 보았다. 사람은 인생사에서 재물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주거지를 선택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백길이 멀지 않은 곳을 택하여 거주하라. 그래야만 비로소 무역과 운송을 할 수 있어 위로는 부모를 모시고 아래로는 처자를 먹여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조선 후기에 오면은 그 물건 상업의 중요함을 이제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농업이 만약 주된 것이지만 주된 산업이지만 그러니까 우선 전답을 살피지만 이게 만약에 상업이 편리하지 않다면 그러니까 수운이랄까 교통이 불편하다면 다른 물건을 싸게 구입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 다음에 역시 이 길이 잘 발달된데 이런 데가 되겠죠. 그러니까 수레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중환이의 택리지를 봐도 그걸 강조하고 있고요. 다산의 목민심서를 봐도 역시 물가에 살아야 된다. 그런 걸 이제 강조를 하고 있죠. 내 글의 목적은 머문 곳 어디서나 소요하며 살 곳을 선택할 방법을 일러주는 것이다. 서유구. 그는 물과 토지만 비옥하다면 어디서나 살 수 있다고 보았다. 풍수사상이 팽배했던 당시의 사람들에게 자기가 사는 집터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대응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고즈넉한 정치 가운데 실생활에 불편이 없는 것, 그것이 실사고시의 실학자 서유구가 집터에 대해 가졌던 기본 철학이었다. 고려 말 이성계가 남원의 운봉 황산에서 왜군을 무찌르고 돌아가던 중 승전을 자축했다는 것, 전주 오목대다. 지방기념물로 지정된 이곳은 경관이 수려한 데다 전주 한옥마을과도 가까이 있어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 한옥 특유의 단아한 멋과 정치가 보는 이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데, 그런 이곳이 한때 외래 수정과 콘크리트로 뒤덮인 길목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근 1년에 걸친 대대적인 정비 사업 끝에 오늘과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된 전주 오목대. 가장 획기적인 변화는 콘크리트 옹벽을 우리네 전통 돌담으로 전면 교체한 것이다. 옛날 그 전통 방식이죠. 예를 들면은 태조렵에는 그 콘크리트 옹벽을 철거하고 이조식 전돌 담장으로 설치하는 그런 식으로 전통 방식을 찾아서 지금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흉물스럽던 콘크리트 옹벽을 허물고 그 위에 500년 조선시대의 담장을 옮겨오니 유적을 찾는 사람들 모두 예스러운 정치에 감탄을 금치 못한다. 그 인공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콘크리트 벽배안도 옛날 우리 문화 전통을 살린 이런 담장이 미관상에서도 좋고 여기를 관광으로 오는 손님들도 이런 것을 또 접할 수 있잖아. 이런 문화를, 우리 그 옛날 전통 문화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보기 좋죠. 담장 하나가 불러일으키는 정치. 그것은 우리네 전통 담장이 담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옛사람들에게 담은 어떤 건축물이었을까?
소담스럽게 늘어선 아산의 외암리 돌담은 그 자체로 한편의 자연이다. 건드리면 무너질 듯 어슷어슷 쌓여진 돌담길. 이것이 과연 지고시를 할까도 싶지만 지난 400년간 외암리의 담장은 단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는 견고함을 자랑하고 있다. 그 비결을 서유구는 빈틈없는 기초공사에서 찾았다. 기초를 3자 이상 판 후 굵은 모래를 붓고 달구로 다지다가 지면 아래에서 한 자쯤 떨어진 곳에서 쌓기를 멈춘다. 그 위에 돌을 겹겹이 쌓아 기초를 만들고 땅 아래로 한 자, 땅 밖으로 2자가 되면 비로소 담을 쌓기 시작하는 것이다. 요새 이런 말을 가지고 판축기법이라 그럽니다. 판축기법. 그러니까 흙을 쌓고 다지고 그 위에 다시 또 다지고 이렇게 여러 겹을 한다는 얘기죠. 그걸 지금 이제 발굴해 보면 그 상태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오랜 시간 동안 굳어가지고 그 강도가 지금 현재 콘크리트보다 더 강한 그런 강도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그 시대 건축, 우리 쉽게 말해서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1500년이 지난 그 건축들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런 기초가 들었다는 그런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 조선은 주로 진흙과 자갈을 이용해 담을 쌓았다. 그렇지만 견고한 기초공사로 벽돌 못지않은 강도를 발휘했다. 담장 지붕은 이 견고함에 곡선미를 불어넣는 역할을 했다. 사각의 담장과 어우러진 담장 기와의 유리한 선은 우리 건축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미학이다. 반면 비를 가리는 덮개가 없거나 문짝보다 높이가 낮은 담장은 꺼려했다.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고 자칫 부정한 기운을 들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그렇지만 담 전체의 높이는 나지막이 쌓아 지나가는 행인의 머리가 보일 수 있도록 했다. 옛날에 담장들을 보면 담이 높은 담이 중국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나지막한 담이 있어서 앉으면 보이지 않고 서면 보이는 정도의 그 경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앉으면 보이지 않는다는 뜻은 그만큼 프라이버시는 유지시키고 서면 보인다는 뜻은 그만큼 안팎을 소통한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옥의 담은 인공적인 울타리가 아니다. 이 사람들은 나지막한 담을 통해 담장 너머의 풍광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려 했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을 교감시켜온 힘, 그것이 우리네 담장의 역할이다. (900여) 채의 한옥이 밀집된 전주 한옥마을은 관광객들을 위한 전시관과 체험관도 있어 꼼꼼히 둘러보는 데만도 하루 종일 걸린다. 달의 품을 팔던 관광객들이 제일 먼저 찾는 휴식처는 다름 아닌 마루. 관광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자기 집 앞마루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여담을 나누는 느낌인데. 샤워하고 갈아입고 자고 내리지 그냥 가면 돼. 네, 가면 돼요. 밖을 보고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실내에서 꽉 막혀있던 곳에서 확 트인 곳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탁 트인 공간 마루. 담이 안팎의 경계선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면 마루는 내부에 있으면서도 외부와 연결돼 안과 밖의 경계를 허무는 열린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름만으로도 대청마루, 누마루, 툇마루, 허남 등으로 구분되는 마루는 한옥의 여름을 상징하는 구조물이다. 특히 난간이 끼어있는 허남과 삼면이 개방된 누마루는 외부의 풍광을 조망하며 자연의 운치를 즐기는 공간으로 사용돼 왔다.
창호지의 새하얀 맛과 담백한 선이 어우러진 마루에서 옛사람들의 신미안을 읽을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이렇게 미학적인 정취를 자랑하는 마루에도 엄격한 건축 원리가 적용되고 있었으니 마루 밑에 담을 쌓는 것을 금하노니 마루널의 하부 공간은 높고 널찍하게 만들라. 서여군은 당시의 사대부들이 마루 밑에 담을 쌓아 모양을 내는 것을 강하게 비판하며 하부 공간이 시원하게 뚫린 마루가 제대로 된 마루라 일렀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 마루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우선은 집안 면에서 오는 그 습기를 실내로 유입시키지 않는다든가, 또는 여름에 그 태양을 차단시킨다든가. 그리고 또 하나는 마루의 밑에는 사실은 우리 수장 공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막힌 공간이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굉장히 습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공간을 뚫어주기 위해서 되게 통풍구를 뚫어 가지고 공기의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런 하나의 방법으로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관은 건축물을 빛내는 힘이다. 그렇지만 하나의 건축물이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미관을 넘어 사람에게 소용되는 쓸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 서여군은 집이 갖춰야 할 양면의 원리를 꿰뚫어 본 사람이었다. 외암마을 중에서도 이참판댁은 우리네 전통 부뚜막을 볼 수 있는 집이다. 안방과 건너방 부뚜막은 현대식으로 개조했지만 사랑방만큼은 옛 방식 그대로를 고집하고 있는데, 예전에 있던 거를 모양 바꾸고 이름 바꾸고, 거기엔 이득선홍의 주장도 한몫을 했다. 사소한 불편 하나로 귀한 유산을 버릴 수 없다는 것이다. 노인들이 왜 그러잖아. 아이고 어깨가 뻐근하고 쟤 몸살 날 것 같고 내일 비 올라나 어깨가 쑤시고 막 그러다가 뜨끈뜨끈, 지금 여름이라도 뜨끈뜨끈한 데서 자고 일어나면 땀이 조금 촉촉이 나고서 딱 자고 일어나면 시원하다는 것이 몸이 개뿐하거든. 나도 그런 걸 느껴. 수백 년을 불타왔으면서도 그 불씨를 한 번도 꺼트리지 않은 채 식솔들의 안락한 겨울나기를 담당해온 부뚜막. 누대를 이어오는 동안 살림꾼은 숱하게 바뀌었지만 여전히 그곳은 안악들의 가슴앓이 공간으로 남아있다. 그런 부뚜막에 서유군은 유독 정신적이고도 철학적인 건축 원리를 제시했다. 위로는 북두칠성을 본뜨고 아래로는 구주에 대응한다. 넓이는 네자로 하여 사시를 본뜨고 높이는 세자로 하여 삼재를 본뜬다. 조정의 대관료를 지내기도 했던 실학자가 이렇듯 여인네들의 공간에서 우주를 논한 까닭은 무엇 때문일까? 부뚜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사람에 비교하자면 입이나 마찬가지죠. 이게 그 식구들에게 영양분을 제공하는 곳이니까 입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조왕신을 모시고, 조왕신이라는 게 여신으로서 그 집안을 먹여 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신적 지주이면서도 젖줄이면서 사람의 입이면서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유생적이기도 하고요. 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장소입니다. 옛사람들은 무심코 지나치는 작은 공간 하나에도 이렇듯 철학적인 개념을 부여해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우주의 원리가 살아있는 집, 바로 우리네 한옥이다. 기초공사를 마친 부여의 사찰 건축 현장.
지붕에 기와를 얹는 작업이 한창이다. 기와를 얹기 위해선 지붕면에 잘 익은 진흙을 깔아주는 것이 중요하다. 진흙은 기와를 단단하게 잡아줄 뿐만 아니라 방수와 단열 효과를 내는 1등 공신이다. 그런 만큼 진흙이 먼저 준비된 후에야 비로소 기와를 잇는 작업에 들어가는데, 보통 100평 면적의 지붕 하나를 완성하는 데 쓰이는 기와는 대략 300여 장. 와공은 그 많은 기와를 일일이 망치로 두들겨 본다. 기와장에서 나는 소리를 통해 기와가 튼튼한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기와를 얹고 나면 좀 더 세밀한 곡선미를 내는 작업에 들어간다. 기와장 밑에 황토를 채워 납작하게 놓은 기와를 적당한 각도로 세우는 것이다. 와공의 세심한 손길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자 기와의 아름다움이 결정되는 순간이다. 이건 와정인데 와정에다 동선을 적당량 두께의 동선을 묶어가지고 평구돼서 1m 정도. 마지막 작업은 지붕면을 고정시키는 작업. 지붕의 끄트머리에 와정을 박아 고정점을 만든 후 수키와와 연결된 부막새까지 하나의 동선으로 묶는다. 이때 부막새는 기와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단단히 지탱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완성된 한옥의 지붕은 지진이나 비바람에도 끄떡없을 만큼 견고할 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선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데, 그렇지만 이 같은 우리 기와에 대해 서예군은 대단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나아가 몇 가지 사례를 들어가면서 우리 기와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우리나라 기와는 지나치게 커서 심하게 구부러질 수밖에 없다. 자연히 그 사이로 빈틈이 생기다 보니 진흙으로 메워야 하는데, 진흙은 마르고 난 다음 또다시 빈틈을 만들어 걱정이 끊이질 않는다. 뿐만 아니라 진흙의 무게가 무거워 종래에는 기둥까지 휠 우려가 있다. 서예군은 이에 대한 대안을 건식기와라고 했다. 기와를 얹을 때 사용되는 진흙은 보통 생석회와 물을 섞어 만든다. 이 질척한 흙에 기와를 얹으면 기와가 진흙의 수분을 흡수하면서 지붕면에 단단히 밀착되는 효과를 가진다. 그래서 습식기와라 불리는 이 공법은 전투 한옥에 사용되어 온 대표적인 공법이다. 반면 서예구가 제시한 건식 공법은 재료는 똑같이 쓰되 흙을 만들 때 물을 섞지 않는다. 흙에 물기가 없다 보니 무게가 가볍고 제작 공정도 간편한 것이 특징. 그 위에 기와를 얹어 공사를 하는데 습기가 없는 건조한 흙이라 겨울에도 동파가 날 우려가 적다고 한다. 조선시대는 기와를 약하게 구웠습니다. 그때 기와는 지금 기와와 다르게 수분 흡수를 많이 해가지고 동파가 많이 났습니다. 건식이라는 건 속에 마른 흙으로 깔기 때문에 기와가 수분 흡수를 하면은 속에서 마른 흙이 수분 흡수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기와 동파 날 우려성이 적습니다. 당시 건식 기와는 중국에서 쓰던 공법이었다. 때문에 중국식 공법을 우리 한옥에 그대로 적용시키기에는 무리가 따랐다. 그럼에도 이 건축법을 주장했던 서예군은 우리네 집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싶었던 것일까? 그게 근대 지향적인 생각입니다. 이제 근대로 이렇게 값싸게 만들면 규격화해야 되고, 규격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마냥 벽돌도 써야 되고 지붕은 건식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보는 거고요. 서유군은 임원 경제지를 통해 한옥과 집짓기에 대한 심오한 철학을 보여주는가 하면 때로는 가치 없는 비판도 서슴지 않았다. 그 중에는 기와나 진흙 같은 건축 자재를 지적한 경우도 있다. 나아가 벽돌을 쓸 것을 권유한다거나 가옥을 배치하는 방식까지 열거해가며 중국의 건축 제도를 적극 권장한 내용도 많다. 이에 관해선 해석이 분분하지만 그가 우리네 제도에 근대적인 요소를 도입하려 했음은 분명하다.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 민족이 자랑에 맞지 않는 건축물, 구들 제도까지 문제 삼으며 그 실효성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는 점인데 그 내용은 과연 어떤 것일까? 강원도 문막, 옛 방식 그대로 구들을 놓고 있는 현장을 찾았다. 기초 시공을 마치고 그 위에 구들들을 올리는 작업이 한창이다. 불을 제일 먼저 맞기 때문에 불맞이돌이라고도 하거든. 일명 불맞이돌이라 불리는 이 맞돌은 구들 개자리를 덮는 두껍고 널찍한 돌로 열을 오랫동안 간직했다가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이 돌을 틈새가 크지 않도록 촘촘히 쌓아 올려야 연기가 새지 않고 열 전달도 빠르다고 한다. 여기 2층 고래죠. 여기 1층 고래고. 아랫단 고래로 이쪽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죠. 아궁이에서 그러니까 아궁이 반대쪽으로 가서. 단순해 보이지만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있는 구들. 그렇다면 어떤 원리로 방을 따숩게 한다는 것일까? 먼저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 불길이 고래를 지나 구들장을 따뜻하게 만든다. 그러다 열기가 식으면 개자리로 이동해 다시금 가열이 된 후 상승력을 갖고 굴뚝으로 배출이 된다. 다시 말해 구들은 자연의 대류 현상을 이용한 과학적 난방 방식. 그럼에도 서유군은 구들의 구조가 견고하지 못하고 불을 때도 고루 따뜻하지 않다는 점, 땔감의 낭비가 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우리나라의 구들 제도를 비판하고 있다. 그 대안으로 그는 중국식 구들인 캉을 예로 들었다. 중국식 구들 캉은 방의 일부만 데우는 부분 난방 시스템. 이를 일컬어 서유군은 낭비가 적고 불에 탈 염려가 없는 좋은 구조라고 했다. 우리 구들은 좌식 생활에 적합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중국의 구들과 우리 구들은 출발선상에서 이미 다르게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마 임원 경제지에서는 그런 중국의 캉을 겨냥해서 그것은 보기에도 보면 좀 날렵하고 이렇게 서 있어요. 입식이니까 그야말로. 그리고 불을 떼면 즉각적으로 더워지고 그 구조 자체도 상당히 이렇게 우리 건물을 짓는 구조처럼 높은 구조로 돼 있습니다. 유적상에는 잘 안 평생을 구들 연구에 종사해온 김준봉 씨로선 서유의 비판이 내키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는 이렇듯 끊임없는 성찰이 있었기에 한옥이 훌륭한 생활유산으로 남게 된 것이라 말한다. 구들이란 용어가 세계적인 용어로 구들장에 따른 그 보완으로 여러 가지 이제 좋은 구들장 또는 겹구들 또는 그 여러 가지 형태의 구들이 만들어지면서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구들 박물관이라고 할까나요? 지금으로 따지면 건물을 지으면 하자가 생길 텐데 하자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됐으니까 그런 하자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들이 계속 계승되고 발전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화는
적응과 선택의 과정을 거쳐 도태되거나 발전한다. 오늘 우리가 한옥을 다시 찾는 이유는 그것이 선인들의 비판과 성찰 속에 검증된 지혜의 집이기 때문일 것이다. 중요 민속 자료로 지정받은 강릉 선교장. 3만 평에 이르는 대지에 99칸을 망라하는 살림살이는 조선조 양반가의 세도를 짐작케 한다. 행랑채만도 23칸이나 되는 웅장한 장원이지만 결코 사치스럽지 않은 집. 단아하게 놓인 기와 지붕과 수백 년 된 벽송이 집을 지키는 풍경은 그야말로 한 폭의 산수하다. 얼마 전에 그 외국의 어느 학자가 신문에 쓴 칼럼을 봤을 때 그 제3자 입장에서 우리나라 문화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클래식한 문화라고 그랬어요. 이 클래식하다는 것은 서구에서 봤을 때 굉장히 단순 명백하고 아주 소박한 미가 넘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는 것이 최소한의 가구와 가능한 한 번잡하지 않는 공간, 그것이 아마 인테리어에서의 미학이었을 거고 그것이 기본적인 원칙이었을 것 같습니다. 채우기보다는 여백의 미를 추구했던 옛사람들. 서유고 역시 은재가 살아야 할 공간이라면 가구 하나도 운치 있게 배치해야 한다고 서술했다. 천연의 모습을 한 안개를 방 안에 넣고 낡은 벼류와 붓을 올려둔다. 벽에는 그림을 한 폭 걸어두되 은자의 방에는 꽃과 새를 그린 그림이 어울릴 것이다. 가구를 최소한으로 둠으로써 그 방이 비워지게 되고, 빈 공간을 빈 것으로 그냥 즐긴 것이 아니라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밤에 잠을 자다가 얼핏 잠을 깼습니다. 그러면은 바깥이 환하고 방 안은 어둡고, 그랬을 때 그 창호지를 통해 가지고 달빛이나 바깥의 밝은 부분이 비춰오죠. 거기에 나무 그림자가 비춰옵니다. 바로 이제 그런 부분, 그게 일상 낮에는 방문을 열었을 경우에 문 바깥의 경치가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오고요. 옛사람들은 사람의 자취를 덜어냄으로써 그 자리를 자연과 공유하고자 했다. 자연의 자리는 곧 사람을 위한 자리라 여겼기 때문이다. 한옥에서 자연미가 으뜸을 이루는 곳은 마당, 그 중에서도 연못이다. 한옥의 연못은 마당의 빗물이 잘 빠지도록 물줄기를 유도해내는 방편에서 비롯됐다. 옛사람들은 여기에 나무를 심거나 고기를 기르며 기능과 풍류를 겸비하도록 했다. 금을 털 때마다 먹이를 던지면 금붕어는 다투어 받아먹는다. 여러 차례 그리하면 술기둥당당 금을 타는 소리만 들어도 금붕어는 물 밖으로 튀어나오기 마련이다. 기능만 가지고 했다 하면 사실 그 서유구의 책이 그렇게 그 주목을 받지 못할 텐데, 사실 기능은 기본적인 거고, 기능을 넘어서서 연못이 우리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또는 연못에서 뛰노는 금붕어가 또 우리 마음과 합해져서 가야금을 타는 소리를 듣고 금붕어가 올라오는 광경을 보는 어떤 그런 그 심리적인 면까지 그 생각을 했다는 면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쪽에는 춤을 추는 학을 기르고 개 3마리, 소 2마리를 기른다. 손님이 오면 나물 반찬을 대접하고 술과 과일을 내온다. 독서나 농사일을 하되 괴롭게 씨를 읊는 일은 하지 않고 하늘이 내린 목숨 다할 때까지 편안하게 지낸다. 한옥이 오늘과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그것이 선인들의 냉철한 성찰 끝에 완성된 집이기 때문이다. (19세기) 초 서유고가 한옥을 가차없이 비판한 것도 그만큼의 애정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지혜로 수렴된 집, 한옥을 내일로 가져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10년을) 경영하여 초가 3간 지어내니 나 한 칸 달 한 칸에 청풍 한 칸 맡겨두고 강산은 드릴 데 없으니 둘러두고 보리라. 신선도 부러워할 만한 집을 짓고 그 속에서 삶의 여유를 만끽하고 싶은 바람, 그것은 비단 현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닐 것이다. 지부집주. 하지만 이것은 빌딩을 설계하는 건축 사무실. 고전적인 공간에서 첨단 업무가 이루어지는 모습이 아이러니한데 직원들은 이러한 환경에 익숙한 모양이다. 일단 답답하지가 않잖아요. 사방이 그러니까 벽으로 둘러싸인 게 아니고 창문만 열면 바깥이 정원이니까 눈 환기시키는 것도 좋고 하루 종일 컴퓨터에 앉아 있는데 일반 사무실 같은 경우는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여기 문만 열면 되니까. 전통차. 집은 살아봐야 하는 법이다. 사람을 능률적으로 만드는 것은 시설이 아닌 여유라고 말하는 사람들. 앞으로도 한옥이 아닌 다른 건물로 옮길 생각은 없다고 하는데 딱딱한 빌딩 숲 한가운데 우리의 눈을 쉬게 하는 또 다른 풍경이 있다. 외국인 전용 숙박시설인 게스트하우스. 낯선 숙박지에선 방문을 꼭꼭 걸어 잠그던 이들이 이곳에 온 뒤로 마루에서 이야기꽃을 피우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른다. 200년 전에 쓰여진 그 책이 세상에 빛을 보게 된 것은 바로 이 사람, 안대희 교수에 의해서였다. 내용과 분량이 방대해
학계에선 난공불락으로 통했던 이 책을 안대희 교수는 15년이라는 시간 끝에 번역해냈다. 19세기 실학자 서예구가 집필한 임원 경제지다. 아주 구체적인 부분에까지 서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주 다양하고 폭넓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간이 옷 입고, 그 다음에 먹는 음식, 그 다음에 그 생산, 농업, 광업, 어업, 뭐 온갖 분야의 그런 그 다양한 인간 삶이 그 안에 녹아 있다고 볼 수 있죠. 총 114권 52책. 조선 순조 때의 실학서 임원경제지는 인간의 의식주를 다룬 일종의 생활 백과사전으로 단일 서목으론 조선조 최대의 저술서다. 그 중에서도 이운지, 상택지, 서명지는 건축과 조경 분야를 다룬 실학서. 이곳을 떠나고서도 그 영을 잊지 못하고 있다는 방문객들의 편지가 매일같이 날아드는 곳. 한옥은 그런 곳이다. 이 집을 30년간 운영해온 주인에게도 한옥은 각별한 의미를 가진다. 특별한 일상은 아니지만 집에서 자연을 배워가고 사람을 알아가는 그녀. 그녀에게 집은 사람과 자연을 한데로 어우르는 터전이다. 자연 속에서 같이 호흡하면서 이렇게 생활하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행복한 삶이죠. 그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었던 여유. 집이라는 공간을 통해 행복의 의미를 깨닫는다.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 한 권의 책이 제시했던 그 방식 그대로의 삶을. 일찍이 집을 우주라 여겼던 옛사람들은 결코 사치스럽지 않으면서도 궁색하지 않은 집을 짓고 자연과 조화로이 살고자 했다. 옛사람들에게 집은 삶이자 문화였고 자연이자 우주였다. 그들이 살았던 집은 과연 어떤 공간이었을까? 훌륭한 터를 찾아 집을 짓고 마당을 가꾸며 누구보다도 운치 있게 살고자 했던 조선시대 선인들의 꿈. 그 오랜 이상과 지혜가 200년 전의 고서 임원경제지에 담겨 있다. 서울 인사동 도심에 자리 잡은 작은 한옥. 외관은 물론 마당에서 실내까지 전통 인테리어 방식 그대로 꾸며져 있다. 얼핏 관광명소가